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보내드리고 있는 대들보입니다. 대선판 들여다보기 7월 15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대선판을 하나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계산을 해보는 그 기간에 그 사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 앉았습니다. 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오전 11시에 이미 입당식까지 다 치렀습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일종의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죠.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자강론, 대선 후보 자강론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것보다는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공경에 빠졌었죠. 대표 리스커 이런 말들이 막 나돌았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덜컥 합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그리고 뭐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 이런 것 때문에 코너에 몰렸는데 최재형 원장이 오히려 오늘 당사에 찾아가서 전자 입당 서명을 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하는 바람에 이준석도 상당히 업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윈윈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준석은 이준석이라고 치고, 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속전속결로 입당한, 자, 최재형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또 범야권의 대권 구도는 어떻게 변할까? 자, 제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최재형과 윤석열이 아마 범야권에서는 빅2가 될 텐데, 한 사람은 장내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밖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장내에 들어간, 당 안에 들어간 이 최재형은 완전히 정치 초보인데 당 안에 있는 노련한 사람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또 그 뒤에서 코치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김종인, 김무성,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틈바구니에서 본인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당내 주자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최재형이 이렇게 단기 필마 비슷하게 국민의힘에 뛰어들어서 선두주자 윤석열이 있는데 이렇게 뛰어든 것은 뭔가 본인도 카드가 있을 겁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열세입니다. 윤석열에 비해서. 그런데 어떤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 뛰어들지 않았겠느냐. 자, 그 분석을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는데 최재형이 지난 28일 날 사퇴했죠. 6월 28일 날 감사원장직을 내놨으니까는 불과 17일 만에 윤석열은 지금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4개월이 됐습니다. 불과 17일 만에. 그리고 본인이 최영섭 대령, 선친 최영섭 대령 사무제가 끝나고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한 지는 겨우 사흘 됐습니다.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결정을 했고 곧바로 국민의힘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자강 후보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주자로 바로 자리매김했죠. 속전속결, 말 그대로 속전속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입당식에서 입당 이유는 이렇게 밝혔죠. 제가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이상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다. 자, 정치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데 내가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속전속결로 입당을 했다. 이 이야기인데 이 말은 좀 원론적이죠. 윤석열은 그거를 몰라서 입당을 안 하겠습니까? 아마 진짜 이유는 따로 있지 않나 이렇게 썼습니다. 자, 따로 있는 이유는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일단 어떤 조직,
자금, 정치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그런 조직이나 자금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죠. 그 거대 야당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본인이 이 자강론,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자강론에 들어가면은 경선, 뭐 1차, 2차 컷오프하고 본경선까지 흥행이 막 일어나는데 그 속에 일단 들어가서 본인의 인지도, 지지도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처럼 입당을 하는데 망설일 시간이 없다. 후발주자 입장에서. 그래서 전격 입당을 한 것인데, 자, 그것보다 가장 큰 또 목적이 이유가 하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은, 이것도 결국은 후발주자의 핸디캡 벗기인데,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윤석열일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대안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윤석열과 동등한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장외에 있는데 같이 장외에 있으면은 추월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 장내로 들어왔습니다. 장내로 들어왔는데 모든 면에서는 아직은 윤석열에 비해서 열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선발주자와 후발주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뭐 정치 그 전부터 사실상 정치 행보를 쭉 해왔고 이제 정치 시작한 지 사흘 됐습니다. 그 최재형은. 그래서 선발주자, 후발주자의 그 간격이 큰 것이고, 뭐 무엇보다 지지율 격차죠. 지지율 격차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들쑥날쑥 하지만은 오늘 나온 지지율 하나를 보면은 조금 이따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그 윤석열이 27.8% 1인데 최재형은 4.2% 놓은 그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죠. 자, 지지율 격차가 엄청나다. 그리고 사실 출마 명분이 윤석열에 비해서 최재형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출마 명분이.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 뭐 보수정권 수사는 일단 놔두고 살아있는 문재인 정권을 수사를 하다가 탄압을 받아서 1년 동안 추미애와 갈등을 벌이고 뭐 징계받고 뭐 정부 정지당하고 여러 가지 뭐 검찰 뭐 손보고 또 조국과 부딪히고 박범계와 부딪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권 주자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나 이 정치를 바꿔보겠다 하고 대선에 도전할 명분이 딱 생긴 거죠. 그런데 최재형은 조금 다릅니다. 최재형은 일단 가장 그 대권 주자로 슬쩍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이 감사, 원칙적인 감사, 자, 그 정도죠. 그리고 최재형 쪽에서 결정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위원으로 넣어달라고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거부를 하면서 미운털이 박혔는데, 자, 이렇게 내가 거부한 감사위원으로도 거부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히는 것을 보고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는. 그 상당히 명분이 약합니다. 출마 명분이 약한데, 윤석열보다 조금 그 명분에서 앞서는 게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수정권 수사에 대한 어떤 그 시비가 윤석열에게는 있지만 최재형에게는 없다. 자, 그 정도죠. 그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렇게 그 최재형이 선제적으로 국민의힘에 들어간 이유는, 자, 그런 윤석열에 비해서 상당히 명분도 약하고, 이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선발 후발 주자의 차이가 있는데 같이 장외에서 움직이긴 어렵기 때문에, 움직여서는 역전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당내로 들어왔다. 지금은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이 대표가 위기에 몰렸는데 이때 들어가 주면은 이준석도 최재형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지만은 긍정적인 평가를 막 내리겠죠. 오늘 벌써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이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최재형 혼자서 했을까? 자, 그렇지 않다. 이것도 상당히 판세를 한번 들여다보는데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김용우 그 캠프, 최재형이 최근에 임명한 캠프 상황실장이 있죠. 김용우는 삼성 국회의원이고 국방위원장도 했고
또 정치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 또 바른정당 최고위원, 또 기자 출신이죠. YTN 기자 출신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용우고, 김용우가 있는 최재형과 김용우 같은 그런 노련한 정치인이 바로 곁에서 있지 않은 윤석열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한 사람은 정의아 전 국회의장, 정의아 전 의장도 정치판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정의아 전 의장이 계속 이 최재형에게 정치를 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죠. 자,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속조축결로 결정을 하고 또 지금은 국민의힘에 들어갈 때다. 윤석열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밖에 있을 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밖으로 가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자. 이런 결정을 한 끝에 오늘 그 전격 입당을 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앞으로 최재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당내 위상이 우선 어떻게 될까? 이 당내 위상. 우선 당 안에는 지금 무려 11명의 차기 대권 주자가 있죠. 그 중에 원 오브 댐으로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본인도 평당원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는 일단 환영을 한다. 뭐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홍준표는 또 아직 반응은 안 나오지만은 뭐 다른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홍준표 스타일로 또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처럼 공격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차피 겪어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자, 다른 일반 의원들, 이 일반 그 103명의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데 일반 의원들은 윤석열보다는 최재형을 표면적으로는 더 적극 반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여전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탁한 친박, 친이, 잔존 세력이 있죠. 그런데 윤석열은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드러내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재형은 그런 전력이 없기 때문에 최재형은 환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령 이 윤석열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최재형을 당내에 최재형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지금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 지지하는 것은 정권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윤석열이 아닌 그런 보수 정권의 수사를 한 그런 전력이 없는 사람이 그만큼 대안으로 떠오르면은 국회의원들도 그 사람에게 몰려갈 것이다. 즉 최재형에게 몰려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내 위상은 본인이 가서 하기 나름이지만은 어쨌든 여건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지금 당내에 뚜렷한 개파라는 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재형계가 좀 형성이 될,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다음 또 공천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힘 있는 대권 주자에게 일제히 몰려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당내에는 아직 다른 주자들은 그만하고 오랫동안 당내에 있었지만은 새로 들어온 최재형에게 확 쏠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윤석열은 지금 최재형이 계속 차별하는 시도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당장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오늘 아침 제가 조간딱풀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장외에서 오히려 안철수와 철석연대 해서 장외에서 빅 리그를 하나 만드는 김동연 전 부총리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제3의 제4의 인물도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이 윤석열과 최재형은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지점이 다르죠. 자, 앞으로 그러면 두 사람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리얼미터가 7월 2주차 조사를 했는데 일단 윤석열은 하락세입니다.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른 조사도 말씀드렸는데 리얼미터 오늘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은 윤석열이 3월 달에 검찰총장을 퇴임하고 나서 계속 30%대의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계속 1위를 했죠. 그런데 오늘은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하기는 했는데 지지율이 20%대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윤석열이 27.8, 이재명이 26.4, 일주 전에는 두 사람의 격차가 9.5%포인트였는데 불과 1.4%포인트로 줄어들었고,
거기다 이낙연이 지금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가죠. 이낙연이 15.6%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2%포인트나 상승을 해서 리얼미터 사상 이낙연 지지율이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자, 15.6, 윤석열이 27.8,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좁혀졌죠. 이낙연에게도 추격을 받는 윤석열은 그런 상황인데, 이 조사에서 최재형은 5위를 했습니다. 5위를 해서 4.2%인데 4위는 추미애 5.2%. 그런데 최재형 뒤에 6위 홍준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최재형은 이 국민의힘에 정식으로 입당 선언을 하고, 이 조사 결과는 입당 선언을 하기 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입당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컨벤션 효과가 막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모레 정도 발표되는 조사에서는 최재형의 지지율이 어쩌면 두 자릿수까지도 뛰어오를지도 모르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지금 정체하거나 가라앉는 이 상황이고, 최재형은 거의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데드크로스까지 갈 것인지, 데드크로스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최재형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멈출지 모르죠. 자, 그런 상황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최재형이 그 데드크로스로 가고 윤석열을 뛰어넘고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꽃길이 아닙니다. 이 최재형 앞에 놓인 난제가 수두룩한데, 무엇보다 대권 도전 명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대권에 도전하는지, 오늘 이야기한 대로 국민의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주자들도 다 하는 이야기죠.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수에 대한 본인이 윤석열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런 것을 또 확인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죠. 그냥 개인사의 어떤 스토리가 있다, 입양 아동을 키우고 있다든가, 무슨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몸이 불편한 친구를 업어서 등교를 시켰다든가, 아니면은 이 3대 병역 명문 가문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이 정책과 정치 역량을 담보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이 대통령 선거가 무슨 좋은 사람 뽑기, 착한 사람 뽑기, 그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 그 역량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측면에서 윤석열보다, 또는 나아가서 다른 야당 후보들, 그리고 이재명이나 이낙연보다 어떻게 나은지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본인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정가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윤석열에게 뒤집니다. 이재명, 이낙연에게도 아직은 뒤지죠. 홍준표보다도, 유승민보다도, 원희룡보다도 앞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가에서 놔두는 이야기가 아주 획기적이고 재미있고 흥미있고, 정말 이것이 실현될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뭐냐면은 반전카드, 극약 처방을 통한 최재형이 뜨기 위한 반전카드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정가에서는 한두 달 전부터 나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은 또 약한, 출마 명분이 약한데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그것이 약한데 이것을 내걸면은 명분도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개헌인데, 헌법 개정인데 원포인트 개헌을 하되, 그것이 지금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거나 아예 대통령을 형식적으로만 남겨놓는, 그러니 내각제 개헌이나 아니면은 이원 집정부제, 또는 권력 분산형 개헌. 자, 이 개헌을 추진을 한다. 그런데 그 개헌 추진만으로는 이게 획기적인 게 아니죠. 이게 획기적이 되려면은 정가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대로 대통령 임기를 내년에 뽑는 대통령은 원래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5년이어서 2017년까지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려 3년을 단축시켜서 2014년까지만 2년만 대통령을 한다. 그리고 2년 사이에 개헌을 해서 87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 권력 구조를 만들고 본인은 물러난다, 그겁니다. 왜 물러나야 되냐면은 지금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5년마다 뽑죠. 국회의원은 4년마다 뽑습니다.
그러니 20년 만에 한 번씩 그 같은 해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의 힘을 거의 없애버리는 이 내각제 개헌이든 뭐 이원 집정부제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동시에 뽑거나 아니면은 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결국은 대통령 뽑고 또 그 다음에 뭐 그 전해에 국회의원 뽑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해에 같이 몰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국회의원 임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국회의원 임기가 2024년까지입니다. 2024년까지니까는 2022년에 대통령을 뽑아서 2024년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을 새로 뽑을 때 그때 대통령이 물러나서 같이 새로운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또 뽑든지 아니면은 국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거기서 대통령을 선출하든지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식으로 개헌을 하려면은 임기를 2년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것을 마지막 카드로 내세울 수 있다. 물론 당장 그 카드를 내세우지는 못합니다. 그 카드를 먼저 던지면은 일단 주변에 사람이 안 보이겠죠. 5년 동안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상대 쪽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노는데 2년만 대통령 해 이러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는 개헌을 하더라도 우선은 지금 현행대로 그 대선에 도전을 하되 벽을 넘지 못할 때는 이 카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윤석열은 어떤 개헌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죠. 그리고 유승민이나 원희룡도 지금은 개헌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개헌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제가 그 최재형과 자주 만나면서 최재형이 대권 주작가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해왔던 그 정의화 의장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임기 2년을 해서 2024년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룬 뒤에 치르면서 이원 집정부제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원 집정부제. 그리고 그 경우에 최재형은 2024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개헌을 이뤄낼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재형도 지금 현 헌법체제, 제왕적 대통령 체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지금 정의화가 최재형에게 대선에 출마하라고 설득을 하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당장 쓸 카드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그 어떤 반전을 노릴 때, 반전이 필요할 때 이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분권형 대통령제도 나오고, 자, 김종인 뭐 여기저기 뭐 끼기는 하지만은 김종인도 최재형을 염두에 두고 임기 단축 개각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뭐 김종인도 상당히 노련합니다. 자,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욕심은 있지만은 어쨌든 노련해서 정치판을 잘 읽을 줄은 알죠.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이 대통령 5년 임기 중에서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증가해서 정치권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되 대통령 임기를 2024년 총선까지만 하는 그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임기를 최재형이 자신의 임기를 포기하는 개헌을 검토 중이란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 최재형이 그 포기 2년만 대통령 하겠다는 그 구상도 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들었다. 뭐 실제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본인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정의화도 이야기하고 김종인도 이야기하고 하면은 이것이 완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최재형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은 본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명분도 있고 나중에 실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명분은 지금 다른 대선 출마에 대해서 뚜렷하게 확 와닿는 명분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명분으로 내서면
자, 우리나라 지금 87년 이후에 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부 다 임기가 끝나면은 감옥 가고 또 막 유배당하고 뭐 재산 다 몰수당하고 온 가족이 다 멸문지압처럼 돼버리는 이 체제를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체제형이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희생하겠다. 일종의 희생을 하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2년만 하고 내각제든 뭐 분권형이든 이원집정부든 바꿔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리를 끊겠다. 이런 선언을 체제형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마고 강명훈 변호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체제형의 성격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손해가 있더라도 거침없이 추진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작고한 아버지 최영섭 대령이 대한민국을 밝혀라. 이런 유지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명분은 충분히 되는 것인데 실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이 여러 면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지금 윤석열은 상당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면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죠. 그리고 뭐 검찰총장 할 때도 보스형이다. 뭐 조폭 리더십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또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가 있죠. 권력을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데 성격까지, 스타일까지 그렇다면은. 근데 거기에 비해서 본인은,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은 안 된다.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러면서 본인의 임기 단축까지 선언하는 개헌을 하면은 상당히, 이거 막판에 사용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사용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도 안 보이고 그렇죠. 막판에 이런 것을 사용을 하면은 체제형은 어떤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어떻게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국회 또 정치권 주변에서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체제형 전격 국민의힘 입당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뭐 보수정권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구속돼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그 잘못된 점을 끊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체제형이 내세우는 이 분권형 아니면 개헌 이 내각제 개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거기에 국민의힘도 충분히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의 혼술이 보내드린 대들보였습니다.